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모시고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임명되는 날이다 보니까 뭐 이 소식으로 하루가 좀 뒤덮일 것 같은데 일단 오전 10시에 전국위원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 ARS로 투표 찬반 누르면은 결론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로 하시고 투표를 그다음에 한 2시 정도에 아마 개표를 할 거예요. 네. 예, 그럼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당대표 권한대행이 그 의결에 따라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취임식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취임사 겸해서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또 그리고 중요한 게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는 건 이제 절차만 남았고 거의 기정사실화 다 됐었으니까 네. 비대위가 29일쯤 출범을 할 걸로 알려졌는데 비대위 인선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대변인이 좀 취재를 하셨을 때 좀 컨셉이랄까 이런 게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뭐 저도 알고 싶은데 예. 전혀 뭐 잡히는 게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확실히 보안에 철저한 분이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도 보면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아마 비대위에 참여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 걸로 보이고. 근데 본인은 또 보니까 제안받은 거 없다 뭐. 수원이 너무 바빠서 오더라도 좀 쉽지 않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이수정 교수 정도 파괴력과 어떤 상품성 그리고 성향 이런 분들로 비대위가 구성되는 거는 맞는 걸로 보여요. 원내보다는 원외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지금 뭐 나이로 좀 컨셉을 잡는 의견들은 나오잖아요. 네. 그 586 정치 민주당이 워낙 낡은 86 정치 세대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73년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생부터 90년대생까지 쭉 아우르는 7, 8, 9로 해야 된다. 이게 하태경 의원이 좀 제안한 것인데 실제로 좀 이렇게 젊어지는 비대위, 젊은 비대위로도 좀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로 뭐 70년대생 이후 그분들이 해야 한다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뭐 꼭 그렇게 나이로만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과거처럼 무슨 뭐 재선 1명, 초선 1명, 여성 1명, 청년 1명 이런 식으로 안배하는 그런 구조의 비대위가 되면 필패할 거라고 봐요. 그런 비대위는 뭐 세대를 아우른다고 거국내각처럼 무슨 야구의 올스타 팀처럼 각 팀에서 뽑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총선은 또 그게 맞는 거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 안배하는 식의 구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빨리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비대위. 나의 생활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것 이걸 원하는 그런 비대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보다는 아까 이수정 교수처럼 뭔가 이 생활 밀착적인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또 그것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뭐 이런 분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봐요. 나이가 꼭 문제라고는 안 봅니다. 예. 점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가 궁금한데 사실 저희도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영 취재가 안 돼서 이게 대체 혼자서만 하는 건지 누구랑 상의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알고 싶은데. 네. 지금 뭐 비대위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박근혜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2011년 이맘때잖아요.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한 게 박근혜 비대위인데 그때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었고 또 약간 그 당시로선 파격적인 뭐 20대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등장을 했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그 비슷한 컨셉으로 뭔가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파격적일까요? 더 파격이라는 것은 아마 구성에 그분들이 뭐 하던 분이냐 이걸로 좀 평가할 걸로 보이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학 졸업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트 컴퓨터 창업주도 거기에 들어가셨고 교수도 한 분 들어가셨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뭐 좋습니다. 그 당시 12년 전 상황을 보면 그것이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대중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사회적으로 좀 뭔가 개인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이다. 즉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쌓은 후에 그게 뭐 유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은 갖춘 그런 분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분으로 돼야 한다. 그렇다면은 굳이 뭐 유명할 필요도 없고 네이버 검색해서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아주 그 여의도 문법을 탈피한 그런 발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박근혜 비대위랑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네. 전혀 다르죠. 그때는 이명박 정권 말기였고 여당 내 야당으로 군림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반기고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다만 여당이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웬만하면 여당이 비대위를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가 출범한 거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은 적어도 당내에서는 클 거다. 그렇다면은 비대위원장의 큰 권한을 가지고 총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폭은 넓겠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오늘 좀 여러 군데 나오신 모양인데요. 여기서 제안도 안 할 거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어제 너무 기사가 좀 미리 나가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좀 약간 난감해서 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좋은 인재들이지만 사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비대위에 합류해서 비대위 스케줄을 따르는 게 상당히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선 출마 후보군들이 저렇게 자꾸 고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뭐 이수정 교수는 좀 예.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수원정이라는 지역구 박광원 의원에 대적하겠다고 아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가 정해져 있고 상대도 야당 3선의 원내대표 출신 아닙니까? 너무 센 분을. 그래서 지역에 천착하겠다 하는데 사실 예비 후보 단계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수막 걸고 명함 돌리는 거 외에는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가 아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또 비대위원 제안이 만약 가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총선 아직 많이 시작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되는데 다만 이 비대위 성격과 비대위 앞에 닥친 난제가 워낙 내일 모레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고사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기존의 최고위원들은 오늘부로 다 이번 주 최고위를 끝으로 다 해산을 하는 거고 그게 저희 소판을 짜는 겁니까? 당원 단계에 보면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지위와 권한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대위가 완전히 출범한 거냐 오늘 비대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이거는 해석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29일 날 비대위원까지 임명이 되면 확실하게 최고위원들은 이제 사퇴한 걸로 봐야 하는데 그 며칠 상관에는 지위가 어떻게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2011년 박근혜 비대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노인 상황이 워낙 다르고 그때 이제 총선 직후에 또 대선도 있었던 시기였고 지금은 임기 초반이고 이 총선 이기는 게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좀 질 것 같다 뭐 이런 패색이 되게 짙었는데 여튼 이제 미래 권력이자 뭐 요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뜨면서 총선에서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는 어쨌든 지금 약간 희망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조금 어느 정도 승산이 좀 있어 보인다 싶으십니까? 아니면 좀 하나 제대로 뭐 한 방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대로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저희의 총선 성적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앞에 이제 난제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결과야 예를 들어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누가 맞더라도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논리적이면서
국민들, 대중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언어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더라도 대중들이 느끼는 건 또 다를 겁니다. 네. 믿음, 신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기대치가 더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겪게 되면은 그동안 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한동훈은 최고였다고 평가를 한다면 정치인으로서도 괜찮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예. 되면은 뭐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처럼 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업고 당도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실 임기가 많이 남았긴 한데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좀 빨리 등판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여기 비대위 성공시키면 바로 그냥 차기 주자로 뜬다 뭐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 같은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뭐 실제로 사실 수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통상 이런 얘기를 하죠. 대선이 딱 끝난 후에 예. 다음 5년 후에 대선 주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없으면 없는 거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한동훈 장관은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 뭐 지난 총선 대선 끝나고 나서도 차기 생각했을 때 벌써 한동훈 장관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상수입니다. 네. 예, 상수라고 봐야 되니까 예. 이번 총선 잘 치르시면 훨씬 더 그 순위가 오른 상태에서 남은 3년 반을 유지할 수 있겠죠. 예. 아까 이제 난제가 앞으로 계속 쌓여 있다 얘기하셨는데 스케줄대로 좀 짚어보자면 당장 내일이 네. 27일이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겠다라고 선언한 날이에요. 기자회견도 잡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전 대표의 어떤 탈당과 이제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수습할지를 두고는 당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뭐 약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준석 없죠. 전 대표가 27일 내일로 아예 탈당 날짜를 못을 박았기 때문에 뭐 하루 상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난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게 하나 있고 만약에 만난다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제안을 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이준석 대표고 나가라고 만나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남으라고 만난다는 건데 예. 그러려면은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 돼요. 네. 당 대표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거나 뭐 공천권을 뭐 좀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제안이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남을 리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의 제안을 해야 하느냐 당에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게다가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당에 대해서 저희 당을 비판하는 그랬죠.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예. 이걸 걷어들일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 회군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탈당 시한을 박았다는 거.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큰 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예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에는 뭔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팬덤이 기존의 국민의힘엔 없었던 팬덤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시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를 잡아야지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뜨고 나니까 두 사람의 어떤 그 지지층이 약간 겹치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그 이준석과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준석의 어떤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로 역할을 지금 이미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체제일 뿐더러 상품성이 훨씬 더 좋다고 봐야죠. 이준석 대표는 저희 내부에서도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안티층이 있어요. 네. 한동훈 장관은 안티층이 없습니다. 적어도 보수층에서는. 그 상품성이 훨씬 좋다고 봐야죠. 아직은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치 활동을 해야 될 영역 자체가 없어진 거나 다름없고 네. 탈당의 명분 또한 적다고 봐야죠.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탈당할 경우를 상정한 말이 있어요. 보수가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보수가 괴멸될 처지에 몰리게 되면 본인이 보수 신당을 만들어서 보수 괴멸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한동훈 지명자가 와서 당을 잘 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서 잘하게 된다면 나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일 나간다고 해버렸어요. 네. 나간 후에 당이 잘 되면 어떻게 다시 들어오죠? 이런 상황이 봉착해 있다. 이준석 대표의 상황이.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을 좀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마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장관이 그거 봐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를 대면서 탈당하겠다. 이런 말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질문이 돌아올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저희 논리하고 전혀 다른 논리를 대면서 당을 표현이 좀 그렇죠. 공격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법의 독소 조항들 네.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거보다 더 앞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 얘기가 도이치모터 사건 자체가 예를 들어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에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또는 더 양보해서 결혼한 이후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결혼 이후에 있었던 일이냐. 예.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두 분이 전혀 모르던 결혼 이전에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각자 생활을 할 때, 네, 모르던 때 김건희 여사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있던 주식에 관한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냥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냐 특검을.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야당이었던 시절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168석이나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할 일이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가해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네. 논리부터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특검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네, 한동훈 망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당 대표를 지낸 분의 자세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논리를 펴던데 너무 정청래 의원하고 비교할 정도로 이준석 대표가 그렇진 많이 않지요? 흑화됐다고 보진 않아요. 예. 특검법 얘기가 지금 넘어갔으니까 일단 뭐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사실 특검법에 독소 조항 얘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두 사람이 결혼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특검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처신의 문제도 약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거부권만 행사하면 사실 윤희석 대변인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이 약간 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게 보수 일각에서도 나오는 주장인데 어떨까요? 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논리가 무색해지지 않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 용산 대통령실에 친인척 관리를 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안 하잖아요. 예. 그거를 빨리 임명을 하라는 뭐 그런 요청도 있고 또 대통령 배우자를 관할하는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라. 그래서 뭔가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정무적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 한동훈 지명자도 아마 그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어쨌든 메시지가 발산되는 거는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할 일이니까 시점과 또 그 수위와 또 제안할 수 있는 선택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을 정도의 정책 메시지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제 일단 당정되는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의견을 일단 모은 것 같고요. 여튼 28일에 쌍특검법이 처리가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메시지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지난주에 저희 여기 출연하셨던 민경우 그 시민단체 길 대표가 이 얘기를 하셨는데 김건희 특별법을 막으려고 김건희 특검 이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맞서는 식의 대안이 나와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지지 기반을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한동훈 표의 어떤 이슈를 계속해서 생산해내서 새로운 지지 기반을 쌓고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꾸 저 김건희 특검법 논리에 말려들지 말고 이 얘기가 저는 조금 이제 인상적이어서 실제로 그럼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한동훈 표 어떤 정책 이슈를 낼지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게 한동훈 지명자가 얘기한 여의도 사투리라는 표현에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네.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금 하는 얘기들 보면 자 너네들도 수사를 받아라. 우리가 수사를 받았으니까 수사를 받아라라는 식의 특검법.
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 가지고 뭐 시간 끌고 뭐 이런 정도밖에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요. 크게 잘 네. 보시면 1년 동안 나온 게 국민들이 정작 원하는 어떤 민생 관련한 얘기들,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개인 신상 가지고 지금 뭐 감옥 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하고 1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식의 어떤 삿바 싸움, 맨날 삿바 싸움마다 끝나요. 언제 한판 하는지 모르고 4년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탈피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정치를 보자. 정치라는 게 여야가 맨날 서로 꼬투리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말을 속 시원하게, 그것도 아주 빨리, 아주 정확하게 딱 직격을 하는 그런 식의 정치를 구사해야 된다. 제가 지금 정확한 영역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느 구역에서 싸워야 하느냐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지금 시점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총선까지 지금 뭐 석 달 좀 더 남았는데 충분히 한동훈 장관만의 이 영역을 구축할 수 있고 그것으로 저희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일단 이렇게 데리고는 왔는데 적극 추천한 입장에서도 아니면 반대했던 입장에서도 약간 예측이 안 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흐를지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이제 빚진 게 없잖아요. 정치권에. 정치인들이랑 그렇게 뭐 친분이 깊지도 않고, 그러면은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자기가 세운 원칙 있으면은 아무도 안 봐주고 막 할 것 같거든요. 본인이 실력 있고 떳떳한 사람이라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거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맞는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논리적으로 틀린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치우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떨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어떤 인연 또는 어떤 정, 그런 것으로 덮어왔어요. 그 덮은 것이 모두를 덮어준 것도 아니고 일부 특정 사람만 덮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왔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한동훈 장관은 없애준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는 것도 한동훈 장관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도 바로 그 부분에 있다. 불편 부당할 거고 공평무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뭐 그 같이 국무위원으로 몸담았던 장관 출신, 그 이제 여의도로 돌아오는 장관 출신 인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참모, 뭐 수석 지낸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같은 잣대를 좀 적용해서 공정하게 할 것으로 보시는 거죠? 벌써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의 지역구에 관련한 결정은 모두 당에 맡기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지금 장관 그만두시고 나오신 분들 지역구 예상지를 보면 진짜 다 험지예요. 저희 당에서 지금 현역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그런 지역구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고, 이수정 교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방향은 거스를 수가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특수한 경우 빼고는요. 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 좀 그 흐름의 뭐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